네, 안녕하세요. 이제 32회 기출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계약이 수익 관련된 기준서죠.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문장 골라보라는 문제죠. 틀린 거는 답이 5번인데요. 그렇다면 1, 2, 3, 4번은 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1, 2, 3, 4의 가장 키워드만 찍어보고 넘어갈까요? 1번 지문에서는 두 번째 줄에 승인하고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다. 그 승인과 의무가 키워드고요. 두 번째 지문, 권리라는 단어와 지급 조건, 이게 키워드였었죠. 세 번째 지문,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 줄, 능력과 의도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5번은 뭐가 틀린 걸까요? 고객과의 계약이 제시된 기준들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까지는 맞아요. 틀린 거 없는데 그 이후 부분이 틀렸죠. 따라서 이후 사실과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 징후가 있더라도 재검토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회수 가능성이라는 그 기준이 충족됐는지 여부 자체는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변동하게 되면 당연히 조건 충족 여부도 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추후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계속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X1년 초 A사가 고객에게 설비와 그 다음 24개월 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죠. 두 가지의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 제공, 그 다음에 하나는 재화 인도.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인 계약이 되겠죠. 3억 6천만 원을 수취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거래 가격 3억 6천을 재화 인도와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두 가지 수행 의무로 배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화 인도는 아시다시피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모두 다 인식하는 거고, 용역 제공은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하게 되겠죠. 분배하는 기준은요,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대로 개별 판매가의 상대적 비율대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과 1억 5천 합쳐서 4억 원어치인데 각각 별도로 판매한다면요. 그 4억 원 중에 2억 5천만큼, 4억 원 중에 1억 5천만큼을 각각의 수행 의무로 배분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틀린 문장 1번이 답이죠. 거래 가격은 4억 원이 아니라 거래 가격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2, 3, 4, 5번은 다 맞는데 간단하게 설비와 서비스, 즉 재화와 용역으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보면 설비와 용역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총 개별 판매가 4억에 대한 비중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거래 가격은 3억 6천이었었고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배분한다? 총 개별 판매가로 한다면 4억 원인데 그중에 2억 5천만큼이 설비, 그 다음에 1억 5천만큼이 용역에 대한 개별 판매가니까 이 비율대로 3억 6천을 배분해 주는 거죠. 쪼개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2, 3, 4, 5번은 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보기 5번처럼요. 1억 3,500이 나와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1.35억. 요 부분은 재화 인도하는 시점, 즉 X1년 초에 2억 2,500만큼을 전부 다 수익 인식하고 즉시 요 1억 3,500은 향후 24개월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서 차츰차츰 인식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A사는 X1년 초 B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제는 X2년 말에 B회사에게 이전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X2년 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계약에 따르면 대금 지급은 X2년 말 B회사가 제품을 통제하게 될 때 1억 5천 지급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할 때 1억 3,600을 지급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대요. 근데 B사는 계약에 서명할 때 돈을 주기로 선택을 했어요. 돈은 그럼 지금 당장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회계 정책상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는 1년 뒤인 X2년 말이 됩니다. 내년 2년 말이죠. 2년 후인 X2년 말에 인식해요. 그러나 지금 현금은 나가니까 지금 당장 뭔가의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비록 수익 인식은 못할지언정. 그렇다면 회계 처리 해보자 하라니까. 왜? 자산 상태가 변동이 됐죠? 재무 상태가 현금이 나갑니다. 지금 당장 1억 3,600 주기로 했다면서요.
1억 3,600. 그렇다면 현금은 지금 나간다.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줬으니까 받는 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들어온 것만큼 지금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지 못하죠. 매출은 X 2년 말이나 돼야 잡을 수 있다. 그럼 미리 받은 거는 일종의 계약금, 미리 선급금 받은 거나 매한가지예요. 돈을 받은 것만큼 반대급부로 2년 후에 재화를 인도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겠죠. 따라서 부채를 잡습니다. 동일한 금액만큼. 그리고 X 1년 말, X 2년 말, 매년 말에 걸쳐서 우리는 뭐를 인식해 나가야 된다? 이자 비용을 인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자 비용,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부채 1억 3,600에 유효이자율 곱한 것만큼을 할인율 5%라고 나와 있으니까 5% 곱한 것만큼을 이자 비용 잡으면서 부채 금액을 업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X2년 말이 됐을 때 그 쌓여있던 부채를 없애면서 그걸 비로소 수익으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맨 밑에 질문은 뭘 물어봅니까? X1년 말에 부채 금액을 묻고 있어요. X1년 말에. 그럼 부채 북밸류 기말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억 3,600에 5% 곱한 것만큼을 부채 금액을 증가시켜줬으니까 그만큼 부채 금액이 쌓여서 증가해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 3번에 1,428만 원 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1억 3,600이 아니라 1,360만 원이군요. 제가 공 숫자를 잘못 봤네요. 어쨌든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X1년 초에 A사는 제품을 개당 8천만 원에 8만 원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죠. 해당 계약에는 고객이 제품을 1년간 3,000개 이상 구매할 경우 가격을 소급해서 7,600원으로 단가를 낮추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1년 동안 고객이 실제 3,000개 이상을 살지 안 살지는 기간이 다 지나봐야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X1년 1월 5일 A사는 고객에게 상품 600개를 외상으로 일단 판매했네요. 이 시점에 X1년 동안 3,000개 이상을 구매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예상이치죠. 근데 이제 1차 매출로서 600개 팔았지만 1년 다 지나고 나면 3,000개 이상 나갈 걸로 예상이 됐다는 거죠. 이 추정의 유의적인 부분이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말이 왜 나온 걸까요? 수익인식 기준 중에 우리가 보수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수익은 불확실한 경우라면 되도록 낮은 금액으로 가는 게 보수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수익 잡을 수 있는 가능한 그 부분은 되돌리지 않을, 즉 취소되지 않을 만큼 확실하다면 그때 그것만큼만 수익 잡아라. 이런 문구 기억나시죠? 말 문제로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취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은 수익 잡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X1년 1월 5일 인식할 매출액과 계약 부채 금액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X1년 1월 5일자에 해야 되는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물건을 600개 판매했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외상 판매라 가정하고 매출 채권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매출을 잡는데 이 금액이 판매 단가를 과연 8만 원이 돼야 될지 7만 6천 원이 돼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당장 팔았을 때는 7만 6천 원 1년 다 지나고 나면 3천 개 넘으면 팔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얼마에 팔았겠어요? 8만 원에 팔기로 지금 당장 계약은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3,000개 토탈 3,000개가 넘으면 소급해서 단가를 4,000원 낮춰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조정할 일이고, 그럼 지금 당장 수익 잡을 수 있는 부분과 불확실해가지고 수익을 잡기엔 애매한 부분, 부채로 돌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분을 쪼개볼게요. 일단 1월 5일자로 판매한 개수는 600개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600개. 그런데 문제는 뒤에 곱해질 단가죠. 판매 단가. 확실한 건 얼마다? 기당 8만 원은 지금 당장 계약상의 서류상에 적혀있는 판매 단가인데 문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아까 읽으신 취소되지 않고 확실한 것만 인식하자라는 거. 근데 1월 5일 계약 매출 시점에 우리가 예상이 뭐라고 예상했어요? 3,000개 이상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한 예상치는 취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단서가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7만 6천 원만큼은 수익 인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익 인식할 부분은 개당 판매 단가 76,000원으로 인식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 계약서에 서명한 판매 단가는 얼마라고요? 8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600개에다가 개당 8만 원 판매 단가는 계약상 서류상 서명한 거죠. 받을 돈이. 그러면 차변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판매 단가 4,000원, 개당 4,000원만큼은 소급해서 깎아주기로 한 거니까 그만큼은 다시 되돌려줘야죠. 4,000원어치만큼은 부채로 돌립니다. 성분을 쪼개보면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76,000원어치만 수익, 나머지는 4,000원은 부채로. 그래서 매출액과 계약부채 요거 각각 계산해 보시면 답은 2번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5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B사에 위탁 판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A가 위탁자고 B가 수탁자가 되겠죠. 근데 수탁자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과정 중에 운송비 175만 원을 지급했어요. 500개가 175만 원이니까 개당 운반비는 3,500원으로 개당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네요. 위탁자와 수탁자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A 위탁자, B 수탁자 500개만큼 야 너에게 줄게 대신 나 대신 팔아줘 라고 하는데 개당 운반비가 3,500원 든 거죠. 운반비. 그 다음에 개당 물건에 이제 물건의 원가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 운송비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거기서 한 두 줄 더 내려가 보시면 500개 중에서 몇 개를 팔았다? 300개를 팔았대요. 고객에게 300개 판매. 그리고 개당 판매가는 200만 원이래요. 판매 단가. 200만 원에 팔았고요. 개당 생산 원가는 150만 원. 그럼 150짜리를 개당 200에 팔아서 50만 원씩 마진 남겨 먹은 거죠? 이랬을 때 질문은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서 자기 수수료 챙기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지급을 했다. 우리 아는 구조죠. 수수료는 10%래요. 그럼 질문은 A사가 X1년에 인식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사, 즉 위탁자 입장에서 매출은 얼마? 얘가 개당 300개를 200만 원에 팔 때 그 매출액이 누구 매출이라고요? A 위탁자의 매출이라고요. 그러면 일단 매출액은 바로 나오죠. 보기 중에서 6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기 1, 2, 5번이 일단 제낄 수 있겠죠.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개당 운반비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재고 자산의 원가에 엎어서 갈 거죠.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산의 원가에 엎어서 갑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개당 150이 아니라 150만 3,500원이 돼요. 그죠? 그거에다 곱하기 판매 개수가 300개니까 곱하기 300 하시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보기 3번처럼 150에 300개 곱해서 매출원가 구하시면 안 돼요. 요거 운반비, 재고 자산의 원가에 엎어가는 거 요거 잊지 말자.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A사가 X1년 초에 3년간 B사에게 유지 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죠. 1년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첫 2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수익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다 두 해가 지나고 나서 X2년 말에 계약이 변경됐죠. 3천원도의 수수료를 1,500으로 원래 2천이었는데 1,500으로 500원 깎았죠. 그 대신에 용역 제공 기간을 3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3년간 5천만 원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십니까? 2년 지나고 나서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매년 받기로 한 금액이 좀 줄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기존 내용대로의 계약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있다. 기존 내용 중에 이미 기이행한 부분이 있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첫 두 해, X1년부터 X2년 동안은 이미 이행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당초 계약 조건 기간은 3년이었어요. 나머지 1년이 X3년도가 아직 미이행된 부분이 되겠죠. 기존 계약 내용 중에 미이행된 부분. 그 다음에 추가되는, 변경되는 부분이 X4년도부터 6년까지 3년이 추가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2년 동안은 2천만 원씩 됐는데 여기서는 1,500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X2년도 말 딱 지나고 나서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총 기간과 금액은 얼마가 돼요? 3, 4, 5, 6. 총 4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500씩 4년이니까 총 얼마죠? 6천인가요? 맨 중간쯤에 보시면 3년간 5천만 원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거죠. 그럼 3년 동안 5천이니까 미이행된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6,500만 원이 총 받을 금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서 6줄 올라가 보시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건 총 대가 6,500과 4년 남게 된다. 이 조건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당 계약의 변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기존에 이행된 거는 종료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경우 질문, X3년도에 인식해야 하는 수익은 얼마인가 묻고 있어요. X3년도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하나로 묶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금액 6,500을 4년 동안 인식해 나가는 하나의 계약으로, 단일 계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6,500을 4분의 1로 해가지고 1년 인식하면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액법식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7번 문제, X1년 초 A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했죠? 30억 공사 수주를 했고요. X3년도 완공 예정,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질문은 X3년도에 인식할 계약 이익을 묻고 있어요. 수익을 묻는 게 아니라 이익을 묻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 연도를 물어봤으니까 누적 진행률을 산정하셔야 되는데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건 전체적으로 이 공사가 이익이 예상되는 건지 손실이 예상되는 건지 염두에 두시면서 누적 진행률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1년도, 2년도, 3년도 보시면 계약 금액은 일단 30억입니다. 1년도 한번 보세요. 누적 발생 원가 12억에 앞으로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추정 총 계약 원가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총 공사비가 25억인 거죠? 그러면 전체 공사가 5억 마진 남는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대로 그냥 누적 진행률 계산해 보시면 48%. X2년도 총 계약 원가가 26억, 여전히 4억이 이익이 나는 공사인 거죠. 그래서 누적 진행률 계산해 보시면 80%예요. 누적 진행률. 추가 진척도는 그럼 32%가 되겠죠. X2년도에. 마지막 3년도에 총 계약 원가가 26억 5천만 원. 그러면 3억 5천만 원의 총 공사 이익이 예상되는 거니까 역시 누적 진행률 계산해 보시면 100%가 되겠죠. 추가 진척도는 20%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수익에서 비용 X3년도 물어보고 있어요. X3년도는 총 30억에서 얼마? 100%에서 전년도까지 인식한 누적 수익을 빼시면 되는데 그냥 추가 진척도 개념으로 20% 때려도 바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6억이 될 거고 수익을 물어봤다면 6억이 답이 되겠지만 이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비용을 뺀 나머지 결과 요걸 묻는 거죠. 그럼 공사비 얼마? 누적 발생 원가 26억 5천만 원인데 X3년도에만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따지려면 X2년도에 누적 공사비를 빼시면 되겠죠? 20억 8천. 이 차이가 바로 X3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비가 될 거예요. 계산하시면 5억 7천이 되겠네요. 그럼 공사 이익은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유형자산에 규정된 용어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보시래요. 1, 2, 3, 4는 읽어보시면 다 맞는데요. 5번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잔존가치란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내용연수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중고시장에 예를 들어 내다 판다면 받을 수 있을 금액, 그게 잔존가치의 개념인 거죠.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경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처분 부대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해야죠. 순수하게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데 처분 부대원가가 된다면 그거 다 제하고 실제 내 손에 떨어질 금액, 그게 잔존가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처분 부대원가가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없다거나
라고 한다면 그냥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 원칙은 고려해야죠. 고려를 일단 해야 그게 미미한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처분 부대원가는 고려해야 됩니다. 차감해야 되는 거죠. 9번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한번 보실까요? 끝에. 토지와 공장, 건물의 취득원가를 각각 구해보시래요. 그러면 바로 박스 안에 자료를 보시면서 각각이 무슨 원가에 포함되는지 한번 바로 말로만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창고. 토지를 샀는데 이 경우에는요, 그 토지 위에 세워져 있던 큰 건물을 밀어버리려고 산 거죠. 새 건물 올리려고.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는 창고와 토지의 구입대금 전액을 전부 다 뭐의 원가에 밀어넣는다? 토지 원가입니다. 건물은 곧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개수수료 당연히 토지 원가에 가산하셔야죠. 세 번째, 구건물 밀어버리는 철거 원가도 토지 원가 가산인 거죠. 그 다음, 철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고철 매각 대금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할 항목인 거죠. 토지에서 마이너스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건설용 측량비, 그 다음 공장 신축비, 이건 두 개 다 건물의 원가에 가산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각각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2번이 답으로 나오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 10번 보시면 A사는 승용차를 B사의 트럭과 교환을 했어요. 교환 거래에.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자산의 공정 가치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거죠. 그런데 둘 다 가능성 있게 신뢰성 있게 측정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면 B회사 공정가가 A 거보다 더 명백하다. 그럼 더 명백한 걸로 가는 거죠. 다다음 줄에 보시면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그러면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 원칙은 뭐였냐면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면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 어떻게 구한다? 분개로 모든 걸 해결하라 말씀드렸죠. 내 기존에 있던 자산의 북밸류 없어지고요. 새로운 자산이 교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의 취득원가는 실질이 존재한다면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 페어밸류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전제 조건이 그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처럼 둘 다 준 거와 받은 거의 공정가가 둘 다 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준 거보다는 받은 거의 공정가가 더 명백하다면 당연히 더 명백한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준 거의 공정가를 끌어와야 되지만 준 거보다는 받은 게 공정가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은 거의 공정가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져갑니다. 일종의 예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채워볼게요. 먼저 표에 A사 없어질 북밸류 얼마죠? 취득원가 3,000에 가압류 1,700이니까 북밸류가 1,300이 되겠죠? 하나로 쓸게요. 그 다음에 현금 수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명백하게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서 뽑아내야 됩니다. 준 거와 받은 거의 공정가가 등가가 돼야 교환거래가 기본적으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면 현금으로 메꾼다. 그래서 A 회사 자동차의 공정가 1,320, 받을 거의 트럭의 공정가가 1,250. 나는 1,320만큼 주는데 받을 거에 1,250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손해죠. 그럼 현금 70만 원을, 현금 차이 얼마? 7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70만 원을 역시 우리가 캐치해내셔야 돼요.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숫자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놓고 보시면 준 거의 공정가가 아니라 이번엔 받을 거의 공정가로 취득원가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받은 B사 트럭의 공정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1,250인 거죠. 그러면 받은 1,250만 원만큼을 내가 받은 거의 취득원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실수를 하시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았어. 받은 거의 취득원가. 받은 거의 공정가를 받은 거의 취득원가로 가져간다. 여기 1,250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내가 받은 거에는 물건도 있지만 현금도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전체 받은 거에 취득원가를 1,250이 돼야 되니까 물건의 취득원가는 여기서 현금 금액을 뺀 나머지만 가져가게 된다는 거. 그거 또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을 메꿔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50만 원이 비네요. 차변 쪽이. 그러면 처분 손실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쪽이라면 이익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처분손익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어봤다면 그땐 답이 1180원이 되겠죠. 그 다음 11번 문제 보시면 A사는 X1년 초에 사업 개시를 했죠. 기계를 5천에 취득했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고요. 기계장치의 X1년 말 공정가 4,800, 비례조정법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비례조정법 바로 보시죠. X1년 말에 북밸류, 재평가 하기 전에 북밸류를 보시면 취득원가 5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취득 첫 해니까 감누를 받자 그의 것밖에 없겠죠. 내용연수 5년의 잔존가 빵 정액법이니까 1,0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있겠죠. 그럼 북밸류가 4천이었을 거예요. 이랬던 것이 재평가를 하게 되니까 공정가치가 얼마였다고요? 4,800이었다고요. 그럼 비례조정법이니까 어떻게 했었죠, 우리? 4천인 북밸류가 4,800으로 800이 올랐죠? 그럼 몇 프로 올랐다? 20%가 업된 거죠. 그렇다면 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도 각각 20%씩 업하게 되면 빼서 나온 결과도 자연스레 20% 업으로 맞춰지겠죠. 그게 비례수정법이었었죠. 그럼 요거 20% 업하게 되면 6천만 원이고 요거 20% 업하게 되면 1200이죠. 빼면 4800 맞죠. 검산 가능하죠. 이게 비례수정법이에요. 그러면 뭘 물어보고 있냐? X1년 발 감누 금액을 묻고 있어요. 감누, 재평가 잉여금 금액과 감누는 1200으로 기말 잔액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8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유형자산 재평가는 OCI죠.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 반대 게 있다면 그거부터 산 게 기억나시죠? 네, 첫 해니까 처음부터 올랐으면 자본입니다. OCI.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2번 X1년 중 기계를 취득했어요. X1년 초가 아니라 X1년 중입니다. 기중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에 취득했는데 기계장치는 설치와 시운전 마무리돼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인 X1년 5월 1일부터 사용 시작했어요. 실제 사용 시작부터가 아니라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은 일단 스타트하죠. 근데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이 바로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상각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득 첫 해에는 몇 개월치가 상각이 되겠어요? 8개월치가 상각이 되겠죠. 이걸 또 7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월 1일이니까 8개월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이고요. 정액법 쓰고 있대요. 내용연수 8년, 잔존가는 취득가의 10% 이랬을 때 X3년도 말에 감누가 2,850인 경우에 취득원가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래요. 그러면 감누, X3년도 말에 감누 계산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정액법이니까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얼마? 잔존가가 취득원가의 10%니까 90% 취득가액을 X라고 넣는다면 X-0.1X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겠죠? 그럼 0.9X죠. 그냥 하나로 그냥 쓸게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0.9X 곱하기 내용연수를 보니까 몇 년이라고 했냐면 8년이래요. 8분의 1 X1년, X2년, X3년치가 쌓여져 있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그러면 X1년도에는 12개월 다 된다면 8분의 1인데 우리가 5월 1일부터니까 8개월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할 계산 12분의 8을 해야 1년치의 감가상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뭐 이 12개월치가 다 들어가죠. 8분의 1 더하기 얘도 8분의 1 이렇게 3년치가 기간 고려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쌓여져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라고요? 2,850이라고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X값을 취득가액을 구해내실 수 있겠죠? 4번에 9,500만 원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 13번 문제 보시면 X1년 초에 B회사를 합병했죠? 합병 대가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전 대가. 질문은 영업권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피합병사, 내가 먹은 회사.
다시 말하면 먹힌 회사. 먹힌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 즉 시가만큼을 더 주고 사면 되는데, 시가만큼 주고 사면 되는데 시가보다 더 주고 산 플러스 알파가 바로 영업권의 가치였었죠. 그럼 일단 피합병사의 시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공정가치. 자산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뺀 게 나머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자산의 공정가 총액은 2억 2,500. 부채의 공정가 총액은 6천. 그러면 빼시면 순자산의 페어밸류 공정가는 얼마? 1억 6,500이 되네요. 근데 요거보다 더 주고 합병대가가 얼마라고요? 3억 5천. 그래서 3억 5천과 이거의 차이가 바로 영업권이 되겠죠? 답은 3번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제품 구입 후 1년 이내에 제조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선을 보증해주고 있죠. A사가 판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죠. 충당부채 금액을 구해보시래요. 단, 해당 보증은 고객에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며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의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보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 유형의 보증과 키워드만 써볼까요?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 두 가지가 있었었죠. 쉬운 말로 용역 유형의 보증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더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 받고 워런티 자체를 그냥 돈 받고 추가로 해주는 거. 이건 그냥 무상 AS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죠. 결론은 확신 유형의 보증은 뭐 더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수행 의무가 아니죠. 거래 가격 배분해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얘는 돈 받고 AS를 추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행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 가격도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역 유형, 뭔가 더 해준다는 용역 유형의 보증이 아니래요. 그러면 확신 유형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당 부채를 잡는다는 거죠. 수익으로서 수행 의무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충당 부채 잡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 부채 금액을 구해보시라. 그럼 충당 부채 자체를 구하는 건 되게 쉽죠. 그냥 기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확률에 그 각각의 기대값을 다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번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은 뭐 우리가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15번 보시면 A사는 유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유전 굴착 장치를 제거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복구 충당 부채 물어보는 거겠죠. X1년 초에 설치하는데 이게 얼마야? 100만, 1000만, 15억을 지출했고요. 10년 후에는 10억으로 예상이 된대요, 지출액이. 1억이죠, 1억.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에 적용할 이자율은 5% 현가계수 주어져 있고요. 잔존가는 4,140으로 주어졌네요. 정액법 원가 모형. 질문은 X1년도에 인식할 비용을 묻고 있어요.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뭔가. 하나가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요소가 결합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X1년 초. 간단하게 분기 한번 끊어볼까요? 현금. 얼마? 15억. 15억 주고 샀다면서요. 그러면 유형자산. PPL라고 적을게요. 굴착 장치 이런 식으로 계정 까먹을 쓰시면 되겠죠? 15억. 근데 이 와중에 10년 후에 복구 충당 부채가 있으니까 그만큼을 복구 충당 부채로 잡으면서 해당 유형자산의 원가에 살짝 업 하기로 했었었죠. 그 금액은 10년 후의 현가계수 현재 가치이죠. 10년 후에 1억인데 그걸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 가치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0.614 곱해보시면 6억 1,400이네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요 15억에 6,140을 더한 게 취득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본격 X1년 말로 갑니다. 작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감가상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업은 뭐라고요? 이 복구 충당 부채를 삼각해 나가는 거죠.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 유의절법. 그만큼을 충당 부채 잔액을 올려주는 거고요. 먼저 감가비 계산해 봅시다. 잔존가 4,140인 거죠. 요 취득가액, 요거 엎어서 가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전체 취득가에서 4,140 잔존가 빼고,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
내용연수 얼마래요? 내용연수가 어디 나옵니까? 10년 동안 내용연수니까 10분의 1 하시면 되겠네요. 10분의 1. 그래서 감값을 계산해 보시면 1억 5,200이 나오네요. 그 다음 이자 비용은 기초 충당부채의 할인율 곱하시면 되겠죠? 5%네요. 5%. 이거에 5% 곱하시면 307만원. 여기도. 그럼 기말에 인식할 X1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X1년도에는 감가비도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비용이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게 총 비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보시면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골라보시래요. 4번이 맞는 거니까 1, 3, 4, 5번이 틀린 거겠죠? 뭐가 틀렸는지 그것만 볼게요.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리스의 내재이자율이 리스 이용자의 증분차입 이자율과 다른 경우 증분차입 이자율을 우선 적용한다? 거꾸로입니다. 내재이자율이 먼저 적용되고요. 그 내재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대체적인 방법으로 증분차입 이자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2번. 리스 제공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운용리스를 분류하면 맞죠? 그런데 기초자산이 특수해서 해당 리스 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금융리스가 되겠죠? 운용리스가 아니라. 3번.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보다 충분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높을 게 아니라 낮은 금액으로 예상 가능한 그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어야 염가 매수 선택권이 적용이 돼서 금융리스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높은을 낮은으로 고쳐야 맞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질문. 리스 제공자는 리스 개시 이래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 총투자가 아니라 순투자가 되겠죠. 리스 순투자.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17번 문제 가보시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X1년 1월에 리스를 개시했어요. A사가 이 리스와 관련해서 X1년 말 BS에 보고할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각각 구해보시래요. X1년 말 기준에. 그러면 보시면 X1년 초에 그리고 그해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 구조가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X1년 초, 즉 리스 개시일에 보시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상금 리스 자산을 없애면서 금융 리스 채권으로 우리가 기록을 했었죠. 누구 입장에서? 제공자 입장에서. 참고로 본 거고요. 우리 질문은 리스 이용자 입장인 거니까 제공자 입장은 안 하고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바로 볼게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용권 자산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리스 부채로 기록이 되죠.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먼저 기초 금액을 알아야 기말에 거기서 출발을 해서 상각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리스 조건을 한번 봅시다. 리스 고정 리스료가 얼마? 540만 원씩. 그 다음에 맨 박스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리스 기계장치를 종료 시점에 80만 원의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540만 원 고정 리스료 곱하기 정상연금의 현재가치 구하시면 되겠죠. 4.33 더하기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80만 원이 리스 종료 시점에 현금 유출이 일어나겠죠. 곱하기 그냥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0.78 요 곱하시면 금액이 24006,000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각각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기초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일단 두 가지죠. 사용권 자산에 대한 상각과 감가상각과 그 다음에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인식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상각 그만큼 리스 부채 금액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금액을 한번 보시면 먼저 감가상각 조건을 보시면 잔존가 빵이고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6년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리스 기간은 5년입니다. 그죠? X1년부터 5년 말까지.
리스 기간은 5년이에요. 5년짜리 리스예요. 근데 이 리스되는 자산 자체의 내용연수는 6년인짜리래요. useful life, 내용연수 6년. 그러면 과연 5년과 6년 중에 무슨 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될까요? 이 조건은요, 여부는 염가매수 선택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염가매수 선택권이 없다면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내용연수는 관계가 없어요. 리스 기간 동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염가매수 선택권이 있었죠? 리스 5년이 끝나도 어차피 내가 싼 값에 인수해서 내가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리스 기간 상관없이 어쨌든 내용연수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용권 자산 금액을 6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5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4001이 나오실 거예요. 400만 1,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자 비용. 할인율이 5%니까 부채 금액 요거에 5% 곱한 것만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5% 곱해보니까 이자 비용이 1,200,300이 나오네요. 금액이 좀 더럽게 나오네. 1,200,300.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진 게 있죠. 첫 번째 고정 리스로 지출되잖아요. 540만 원. 리스료 나가는데 이 중에 이만큼이 이자 비용이고 나머지는 원금 상환, 부채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채를 여기다 적었죠? 거꾸로 썼네. 부채 여기다 적어야죠. 부채 상환이니까 부채 감소 쪽에 이 차익만큼 리스 부채 상환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금액이 4,199,700이네요. 그래서 고정 리스로 첫 번째 나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자, 일부는 원금 상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을 뭐 물어보는 겁니까? X1년 말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은 얼마? 20,005,000. 사용권 자산과 그 다음에 리스 부채. 부채는 여기 기초금액에서 이만큼이 상환됐으니까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기말 잔액으로 쌓여져 있겠죠. 됐죠. 사용권 자산은요, 왜 1번에 20,000,005가 됩니까? 기초금액이 이거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지만 결국 사용권 자산을 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리스 자산이니까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 차감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권 자산을 바로 까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4,001만큼 바로 차감이 되니까 나머지 금액이 사용권 자산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직접 차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본계였고,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시면 A사, 판매자이면서 리스 이용자. 리스 이용자는 리스 했다는 거죠. 빌려 쓰는 애. 팔아놓고서는 다시 리스를 해서 쓰고 있어요. 판매 후 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X1년 초에 장부 금액이 250만원짜리 건물을 B사에게 팔고 300에 팔고 그거를 다시 리스백 해가지고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리스 조건은 10년 동안 연간 리스로 3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시점에 건물의 공정가가 300이고요. 해당 건물의 이전은 판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간 리스로 32만원을 이자율로 할인한 연가계수, 그 할인한 계치가 225만원입니다. 질문은 X1년 초에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요거 판매 후 리스 한번 볼게요. A사, 즉 판매자이면서 다시 팔아놓고 다시 빌려 쓰는 애 입장에서 분계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럼 판매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에 해당되는 것만큼 내 자산의 북밸류 없애놓고 돈을 받는 거죠. 얼마에 팔았대요? 3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현금이 300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없어지는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 돼 있죠? 250만 원이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북밸류 250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팔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리스백 빌려 쓴 거죠. 나갔던 집 나간 탕화, 집 나간 장부 금액이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의 형태로 다시 내 일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권 자산을 다시 기록합니다. 일부.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 대변을 메꿔주기 위해서 처분 손익을 껴넣으시면 돼요. 이쪽이 비면 손실, 이쪽이 비면 이익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사용권 자산. 사용권 자산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나갔던 장부 금액 중에 일부가 리스의 형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 250, 나간 장부 금액 250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이 다시 리스의 형태로 나한테 기어 들어와요. 다시. 그 비율이 얼마냐? 공정가. 그 판 자산의 공정가치 중에서 리스 부채에 해당하는 리스와 관계 있는 거의 비율까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 공정가가 얼마라고요? 300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 다음 리스 부채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아예 줬어요. 225만 원이라고 줬죠. 그럼 갖다 쓰시면 돼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사용권 자산 금액 나오죠? 187만 5천 원. 그 다음 나머지 비는 거 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쪽이 비죠? 처분 이익으로 메꿔주시면 되겠더라. 23750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질문, 사용권 자산 금액 인식할 거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걸 처분 이익을 물어봤다면 이게 답이고, 어쨌든 이 분계 끊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 19번 법인세 중에서 옳은 거 3번이죠. 1, 2, 4, 5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틀리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 따로 읽진 않을게요. 어려운 건 없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X1년 초에 설립된 회사의 X1년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X1년 초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의 기초금액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초금액 제로니까요. 질문은 X1년 BS에 보고될 법인세 비용 및 재무제표에 보고될 법인세 비용 및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을 구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늘 하던 순서에 의거해서 그냥 한번 쭉 풀어볼게요. 먼저 X1년 법인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박스 안의 자료를 보시면 세전이익이 1250입니다. 회계상이익이. 여기서 뭔가 세무조정을 거쳐서 과세소득을 산출해내셔야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향후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건 곧 올해 가산했다는 것이죠. 올해 더했으니까 내년도 이후에 뺄 거죠. 가산한 일시적 차이가 입금 선입액이 250이래요. 그러면 플러스 250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내년도 이후에 X2년부터 절반씩 소멸될 예정이래요. 즉 X2년과 3년에 걸쳐서 반대로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 반씩. 그러면 얼마? 125만 원씩 까질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그거 외에 세무조정 내용은 없는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 과세소득은 얼마? 1억? 아니, 1,500이 되겠죠. 1,500만 원. 네, 과세소득이고 여기다 법인세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올해 세율은 25%래요. 그리고 이때 미래에 적용될 세율이 변하네요. X2년도에는 24%. 내년도 또 변하네. 23%.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375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X1년도에 법인세 분계 한번 끊어봅시다. 내야 되는 그 법인세 부채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연법인세 X1년 말에서 보기에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과세소득을 차감할 거니까 자산입니다. 그럼 DTA라고 쓸게요. Deferred Tax Asset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뜻이죠. 여기는 얼마? 30만 원. 여기는 얼마? 곱하시면 287500이 나오네요. 그럼 X1년도 말에 총 이연법인세 자산은 587000이 되겠죠? 그러면 587000 이연법인세 자산. 기초금액 제로니까 이 전액을 다 기말에 잡아주시면 되겠죠? 부채 3750000 요거 그대로 썼고 이연법인세 자산 구했고 나머지 비용을 차변대변에 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답이 1번이 나오실 겁니다. 보기 1번.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주식기준 보상에 규정된 내용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 골라보시래요.
1, 2, 3, 5번은 다 맞는 건데요. 4번이 틀린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4번 질문 보시면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직원이 아닌 뭔가 외부의 그 변호사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그 외부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대신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또는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 경우에 그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간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대로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에 기초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와의 거래는 그 용역의 시가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회사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시가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외부의 누군가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근거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22번 보시면 주식 선택권 관련한 건데요. X1년 초에 어쩌고 쓰여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먼저 질문부터 볼까요? A사가 해당 주식 선택권과 관련해서 X2년도에 인식할 보상 비용을 묻고 있어요. X1년 초에 부여했는데 스탁옵션을 X2년도에 인식할 보상 비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어떻게 쓰시라고요? 되게 하라 기억나시죠? 되게 하라. 그래서 누적치로 X1년도와 X2년도의 되게 하라를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X2년도에 추가적으로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 금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X1년도 계산해 볼게요. 식을 써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여일 현재, 세 번째 줄이네요.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3,000원입니다. 부여일 기준으로 그때 공정가치로 우리는 쭉 가자. 이랬었죠? 그 다음에 개수를 볼까요? 예상 퇴사율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전체 40명에게 부여를 했는데 그 중에 맨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X1년도가 종업원 4명이 3년 이내 퇴사해서 상실할 것으로 추정했대요. 40명 중에 4명이 나갈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3년대에 걸쳐가지고 총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36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 1명당 스탁옵션 100개를 부여했대요. 그리고 의무 용역 기간이 몇 년이었었죠? 3년이었었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연도니까 3분의 1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금액이 계산이 되고, 두 번째 연도도 마찬가지로 예상 퇴사율을 계산해 보니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X2년도에는 가득 기간 중 종업원 6명이 총 퇴사할 걸로 예상이 됐대요. 40명 중에 6명이 나갈 걸로 예상되니까 가득할 수 있는 인원은 34명이 되겠죠? 상황이 지나니까 당연히 예상치는 변동이 되겠죠. 인당 100개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이고 3년 중에 두 번째 연도죠. 그래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60만 원이 나오실 거고 계산해 보시면 680이 나오시겠네요. 두 개의 차이가 X2년도의 보상 비용이 됩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23번 A사의 DB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순확정급여 부채를 묻고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쉬웠죠? 어떻게 포맷이 정해져 있었었죠? 확정급여 채무하고 뭘 비교한다? 사회적립 자산을 비교해서 BS에 공시된 형태는 채무에서 사회적립 자산을 뺀 순확정급여 부채의 포지션으로 한쪽에 기록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럼 볼게요. 기초, 전기말 채무 장부 금액이 1억 원. 사회적립 자산의 기초 금액은 6,500. 숫자만 짜라락 써볼게요. 단기 근무원가 80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초 금액의 이자 비용 생각하셔야죠. 이자 비용 할인율이 1.5%래요. 그러면 1억에 1.5% 곱한 게 단기 근무원가로 추가로 상각이 되죠. 그럼 150만 원이 되겠네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다죠. 그러면 기말의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 금액은 109,500이 돼요.
예, 사회적립자산 보시면 올해 뭐 추가로 납입한 거나 기여한 건 없다 그러고 얘도 기초금액의 기대수익 생각하셔야죠. 1.5%로 곱하시면 975,000이네요. 요거 1.5% 곱한 겁니다. 그러면 기말의 사회적립자산의 북밸류는 65,975,0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보험수리적 손익 계산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수리적 이익 20만 원. 채무 쪽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부채 금액이 줄어들어야 이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보험수리적 손익을 고려한 최종 파이널 금액의 채무 금액은 2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109, 300,000의 최종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란 얘기예요. 20만 원만큼 플러스로 OCI란 얘기죠. 그 다음 사회적립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익이 130이래요. 기대 수익으로 197만 5천 원 잡아놨는데 실제 수익이 130만 원이라는 얘기는 실제 이자 수익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립 자산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만큼 32만 5천만큼. 그러면 실제 사회적립 자산의 최종 파이널 금액은 66,300,000이 돼요. 그 차이인 32만 5천 원만큼은 당연히 OCI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 금액인 채무 금액과 최종 사회적립 자산 차이 빼가지고 순액으로 순확정급여 부채 포지션으로 기록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 24번 A사는 X1년 초에 기기장치를 5천에 구입했죠. X2년 말까지 체감 잔액법으로 상각했어요. 근데 중간에 X3년 초에 즉 X2년 말에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바로 추정 변경이 있죠. 방법도 정액법으로 바꾸고요. 잔존가도 500만 원으로 재추정됐고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변경 시점부터 향후 4년 동안, 그러고 나서 X3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추정 변경인 거니까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전진법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X1년 말, X2년 말 정액법이면 한꺼번에 하겠지만 체감잔액법이니까 각각 써볼게요. 5천 취득가 곱하기 상각률이 40%니까 0.4는 감가상각 금액이 2천이죠. X2년도에는 5천에서 2천 빼니까 3천이 기초 북밸류니까 점점 낮아집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니에요. 0.4 하면 1,800이죠. 그럼 북밸류가 얼마? 3,800만 원이 감루로 차감돼 있으니까 취득가 5천에서 여기 1,800이 3,800이죠. 3,800이니까 3,800 아니죠. 이거 1,800이 아니죠. 1,200이네요. 1,200 3, 4, 10이니까 그럼 3,200만 원이 감루로 쌓여져 있으니까 북밸류가 이때는 1,800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취득가 5천에서 감루 3,200 빠지니까 장부금액 1,800 남아있겠죠? 그럼 X3년도에는 이러고 나서 북밸류 1,800의 상태에서 바로 추정 변경 일어났죠? 정액법으로 바꿨대요. 잔존가 500이니까 이게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생각하셔서 500 뺀 1,300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겠죠? 1,300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겠죠? 향후 4년 동안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감가상각비는 3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X3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다면 뭐로 답하셔야 되겠어요? 누계액은 쌓여져 있는 거니까 요거 쌓인 금액이 감루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 25번 보시면 보고기간 후 사건 옳지 않은 거 5번인데요. 뭐가 틀렸나 볼게요.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기말이 됐을 때요. 1년도, 2년도예요. 기말이라고 보시면 X1년도 기말 시점에서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이 시점 현재에서 바라보기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산하거나 부도날 염려가 없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돼야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기간 후라는 건
재무제표 발행하기 전 요 정도 금액인 거죠. 요 정도 기간인 거죠. 요때 당연히 뭐 향후 1년 이상 동안 그 적정한 기간 동안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물며 보고기간 후 사건에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보고기간 후에 청산하거나 경영활동 중단할 의도가 있다면 이때 만약에 회사 곧 접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이 시점 말 기준으로 작성된 X1년 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에 따라 작성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청산가치 이런 거에 재작성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현금 흐름 편제에 가장 틀린 거. 4번이 틀린 건데요. 보시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은 투자 활동이 아니라 영업 활동인 것이죠. 투자 목적이라 할지라도 단기 매매 목적이라면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그거 말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시면 현금흐름표 계산 문제인데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해 보십시오. 보시면서 바로 그냥 말로 해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방향만. 첫 번째 당기순이익 55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더하셔야죠. 매출채권이 기말에 45만 원 감소했으니까 거꾸로 현금은 더하셔야죠. 플러스. 현금이랑 같은 쪽에 있는 건 부호 반대고 현금이랑 반대쪽에 있는 건 움직임 그대로 비례적으로 따라간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으면 현금은 증가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매입 채무가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현금도 증가. 플러스. 재고가 감소. 그럼 현금은 증가죠. 플러스 80만 원. 그 다음 미지급 영업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현금도 마이너스 감소. 105만 원. 그 다음 맨 마지막 동그라미 두 개 볼게요. 장기 차입금과 장기 대여금 증가 감소한 거는요. 뭐예요? 차입금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니까 재무활동 관련된 거니까 거기 그쪽에서 할 일이고 영업활동이랑 관계없는 거죠. 대여금은 투자활동인 거니까 투자활동 현금으로만 포함될 것이지 영업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고려할 게 없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때문에 그래요. 500만 원에 취득한 건물 감루 450짜리를요 단기에 100만 원에 매각했다. 이거 감가상각비는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일단 더했고 건물 어쩌고 하는 거는 투자활동인 거니까 유형자산이니까요. 영업활동 관련 없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걸 간과하기 쉬운데 함정입니다. 이 문제 함정.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관계가 고려해야 될 게 있는지. 건물의 매각과 관련된 처분 손익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북밸류가 없어질 거예요. 장보금액 감루가 450이고 취득가 500이니까 북밸류가 50만 원이 되겠죠? 얼마에 매각했대요? 100만 원에. 그러면 50만 원의 처분 이익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처분 이익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맨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당기순이익 55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건물 처분과 관련된 이 처분이익은 아시다시피 투자활동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간접법에서 넷인컴, 당기순이익에서 이거는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 다 모여있는 액겠습니까? 아닌 걸 발라내자 그랬었죠? 영업, 투자, 재무에서 2, 3을 발라내면 1만 남잖아요. 영업활동.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에는 유형자산 50만 원이 투자활동 여기 2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발라내야 영업활동 당기순이익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이익 50만 원을 차감해야 돼요.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그래서 이 동그라미 밑에서 세 번째 거를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요거 잊지 말자. 처분이익 발라내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요거 빼먹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이건 되게 쉽죠? 기초현금 금액을 계산해 보시래요. 그러면 기초현금 금액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변동한 금액을 가감하시면 기말 현금 잔액이 계산이 되겠죠? 기준의 변동 금액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그룹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영업 현금 흐름이 1억 1천 증가했고 투자활동이 7천만 원 감소했고 재무활동이 5,500 증가했고 그래서 결국 기말 잔액이 얼마? 2억 3,500이라면서요.
그럼 기초금액 역산해서 바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답이 4번이 나오실 겁니다. 1억 4천.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시면 A사의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X2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순액을 계산해 보시래요. 그러면 얘는 건물에 기계장치죠. 기계장치에 티계장을 그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계장치와 감루, 감가상각 2개. 기초 금액이 뭐예요? 지금 기준이 올해가 X2년도입니다. 그러면 X1년 말이 결국 X2년 초가 되겠죠, 여러분? 기초와 기말을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표에. 기초가 8,000인 것이죠? 기말이 9,500입니다. 요거 두 개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루도 기초가 1,000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1,100. 역시 두 개 거꾸로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 기중 변동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기중에 새롭게 7,500에 취득한 게 있죠? 기계장치의 북밸류가 늘어나겠죠? 7,500. 증가. 그 다음 기중에 또 판 게 있겠죠? 중고로. 그리고 기말에 감가비 기록된 것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되겠죠? 감가비가 5,650. 그 다음에 처분이익이 150이래요. 그럼 일단 여기서 X금액을 첫 번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중간에 처분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X는 9,500 하시면 나오겠죠? 그러면 X값이 나옵니다. 6천만 원. 그러면 기준 처분했을 때 없어지는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그것을 두 번째로 계산하시면 돼요. 1,000만 원 더하기 5,650 빼기 X는 1,100 하시면 또 2번 값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니까 얘는 55500이 나옵니다. 그럼 처분과 관련된 분계 끊어볼 수 있겠죠? 처분했을 때 없어지는 북밸류 얼마? 취득가 이거, 감루 이거니까 빼시면 하나의 숫자로 감가상각 2개 뺀 북밸류가 450인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처분 이익이 150이래요. 처분 이익이니까 이쪽이죠? 손실이었다면 여기 적겠지만 그러면 현금 금액을 얼마 받고 팔았는지 유추, 역산이 되죠? 600만 원이네요. 그럼 다 나왔습니다. 기계장치에 취득과 처분이 있었고 취득으로 인해서 7,500만큼의 현금 유출이 일어나고 처분으로 인해서 6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하시면 순현금 유출 포지션으로 6,900이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0번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 순액. 이건 요 기계장치 뭐 이런 것처럼 티계장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자기 주식 처분. 일단 활동이 맞는지 볼게요. 자사주 취득 처분과 관련된 거는 재무활동 맞죠? 그리고 팔았으니까 돈 들어오겠죠? 플러스 현금 유입이니까. 그 다음 유상증자 발행가액. 돈이 들어오죠? 플러스 재무활동 맞습니다. 사채 발행. 이것도 자금 조달 관련된 거니까 재무활동 맞죠? 사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플러스. 그 다음 사채 상환. 재무활동인데 돈 나가죠? 빚 갚은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장기 금융상품의 취득. 취득했으니까 돈 나가죠?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얘는 일단 활동 자체가 투자활동 관련이죠.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게 없습니다. 재무활동이 아니에요. 그 다음 리스 부채 상환. 이것도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 재무활동 맞죠? 부채 상환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보통주 무상증자 발행가. 왠지 보통주 발행가니까 아까 보통주 유상증자처럼 돈 들어온 거 맞네. 재무활동 맞으니까. 그게 아니라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는 자본에서 보셨다시피 자본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항목 변동만 일어나는 거죠. 새롭게 현금 유입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증자인 거죠. 실질적 증자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할 게 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1번이 나오실 거예요. 1번. 여기까지 보시고 3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